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어느 고요한 마을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큰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기와 지붕이 삼봉우리처럼 높게 솟아있어 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어 쥐들도 배를 두드리며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한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행여나 기침 소리라도 크게 낼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조심 걸어 다니곤 했는데 그것은 그 집 주인 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대단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인 최공자의 성격이 불처럼 사납고 거칠기로 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공자는 태어날 때부터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자라나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휘감고 가죽신을 신고 마을을 활보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지팡이를 휘두르기 일쑤였는데 마을의 어른을 보아도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오히려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의 부모인 최대감 내외는 늦게 얻은 아들이라 오냐오냐 하며 키운 탓에 아들의 그런 못된 버릇을 고치려 들기는커녕 우리 아들 길을 죽이지 말라며 오히려 감싸고도니 공자의 기고만장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어느 해 봄 기운이 무르익어 산과 들에 꽃이 만발하고 꾀꼬리가 노래하던 화창한 날이었는데 최공자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지루하여 몸이 근질근질해지자 사냥을 핑계 삼아 바깥바람을 쐬러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채비를 서두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는데 화려한 옷차림에 거만한 표정으로 말을 타고 가는 그의 뒤를 수많은 하인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따르는 모습은 마치 원님, 행차라도 되는 듯 요란했습니다. 공자는 마을 어귀를 지나면서 밭을 갈던 농부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본체만체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숲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서자 말채찍을 휘두르며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숲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는데 수백 년 묵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대낮에도 어둑어둑할 정도로 깊고 그윽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습니다. 공자는 말에서 내려 숲속을 거닐며 사냥감을 찾았으나 그날따라 토끼 한 마리 노루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애굣은 나뭇가지들만 칼로 쳐내며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하인들은 공자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뒤를 따랐는데 공자는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보자며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고 숲은 점점 더 고요해지며 오직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숲속 깊이 들어갔을 때 어디선가 은은하고 향긋한 냄새와 함께 하얀 옷자락이 나풀거리는 것이 공자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맑은 계곡물가에서 홀로 나무를 씻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자는 호기심이 동하여 발소리를 죽이고 나무 뒤에 숨어 그 여인을 훔쳐보았는데 여인이 고개를 들어 이마에 맺힌 땀을 닦는 순간 공자는 숨이 턱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마치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하여 그동안 공자가 보아왔던 기생들이나 마을 처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자의 마음속에서는 순식간에 검은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는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이 깊은 숲속에서 만난 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기회라고 착각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뒤따르던 하인들을 돌아보며 손짓으로 저 멀리 물러가 있으라고 명령했는데 하인들은 숲이 깊어 위험할 수 있다며 머뭇거렸으나 공자가 눈을 부라리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자 겁을 먹고는 헐레벌떡 숲 밖으로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이제 숲속에는 오직 음흉한 마음을 품은 공자와 아무것도 모른 채 나무를 씻고 있는 여인 단둘만이 남게 되었고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공자는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듯 살금살금 여인의 뒤로 다가갔는데 나뭇가지 밟는 소리에 놀란 여인이 뒤를 돌아보자 공자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헛기침을 하고는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낯선 사내의 등장에 깜짝 놀라 급히 몸을 일으키며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공자는 재빨리 앞을 가로막으며
어디 사는 누구냐고 퉁명스럽게 물으면서도 음흉한 눈길로 여인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비켜달라고 간청했으나 공자는 그 가녀린 목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며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공자는 여인의 손목을 낚아채며 희롱하는 말을 던졌는데 여인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뿌리치려 했으나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공자는 여인의 반항을 즐기기라도 하듯 거칠게 웃어댔습니다. 여인은 제발 놓아달라고 집에서 늙으신 부모님이 기다리신다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이미 욕정에 눈이 먼 공자의 귀에는 그 애원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삐뚤어진 정복욕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공자는 강제로 여인을 끌어안고 숲속의 덤불 위로 넘어뜨렸는데 여인의 비명소리는 숲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으나 깊은 산중이라 그 누구도 듣는 이가 없어 그저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게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각, 숲속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었고 여인의 처절한 저항은 공자의 무자비한 힘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맑게 흐르던 계곡물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숲속의 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듯 정막만이 감돌았는데 오직 거친 숨소리와 흐느끼는 울음소리만이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자리에 여인은 옷이 찢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쓰러져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고 공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운 뒤 온 매무새를 고치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공자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물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여인이 몸싸움을 하던 중에 품에서 떨어뜨린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습니다. 그 놀이개는 옥의 빛깔이 영롱하고 조각이 매우 섬세하여 딱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는데 공자는 집안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면서도 남의 귀한 물건을 보니 또다시 탐욕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여인을 위로하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놀이개를 줍더니 이리저리 돌려보며 그 영롱한 빛깔에 감탄사를 내뱉고는 뻔뻔하게 자신의 소매자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여인은 흐릿한 눈으로 공자가 자신의 소중한 정표인 놀이개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으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공자는 여인을 향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운이 좋으면 다시 볼 수도 있겠지 하며 비웃음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홀로 남겨진 여인은 치욕스러움과 원통함에 가슴을 치며 땅을 긁었고 그녀의 한 맺힌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숲 전체가 슬픔에 잠긴 듯 흔들렸습니다. 숲을 빠져나온 공자는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사냥감이 없어 재미가 없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공자의 옷에 묻은 흙과 풀잎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공자의 심기가 불편해 보였기에 감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지 못하고 서둘러 말 고삐를 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공자는 소매 속에 든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횡재를 했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왠지 모르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듯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만들어냈는데 그 붉은 빛이 마치 숲속에서 흘린 여인의 피눈물처럼 보여 공자는 순간 멈칫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깔리기 시작했고 집집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나 공자의 눈에는 평소와 다르게 마을의 풍경이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공자는 말에서 내려 위풍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중 나온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공기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온 공자는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렸는데 최대감과 마님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반기며 오늘 사냥은 어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숲속에서 있었던 추악한 일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그저 피곤하다며 얼버무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급히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등잔불 아래에서 훔쳐온 옥놀이개를 꺼내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불빛에 비친 놀이개는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묘하고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동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그 놀이개를 보며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고 귀한 물건까지 얻었으니 오늘이야말로 최고의 날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술상을 들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녀가 차려온 술상을 앞에 두고 공자는 연거푸 술을 들이켰으나 이상하게도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하고 묵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취기가 오르자 놀이개를 손에 쥔 채 비단 이불 위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며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데 일렁거려 그림자가 춤을 추듯 벽을 기어다녔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새들이 구슬피 울어대고 나뭇가지가 창호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문을 긁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려 공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을 불러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쳤을 테지만 오늘따라 입이 떨어지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으나 눈을 감으면 숲속에서 보았던 여인의 원망 섞인 눈빛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라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공자는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듯 말듯한 상태에서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안에서 걸어 잠근 문이 저절로 열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오직 타들어가는 등잔 심지만이 가끔 틱틱 소리를 낼 뿐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헛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방 구석진 곳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젖은 옷을 입고 서서 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는 그 불길한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몸을 뒤척였지만 그가 훔쳐온 옥놀이개를 넣어둔 베개 밑에서는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와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오늘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며 내일 날이 밝으면 의원을 불러 보약을 지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숲속에 버려두고 온 것은 단지 상처 입은 여인 하나가 아니라 그 여인의 뼈에 사무친 원한과 저주가 그 놀이개를 타고 이 집안 깊숙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최대감댁 지붕 위에는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음산한 소리로 울어대어 집안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공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과 현실의 경계를 헤매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는 숲길을 도망치듯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피 묻은 손을 뻗으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아 공포에 질린 채 헐떡거렸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공자의 방 안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자의 이불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분명히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고 공자의 가슴을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하여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죄지은 자를 찾아온 인과응보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으며 공자의 호화롭던 인생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 속에서 길고 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지만 최공자의 방 안은 여전히 한밤중처럼 어둡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하인들을 불러 새순물을 대령하라고 고함을 쳤을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기척이 없자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눈을 떴으나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고 머리는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깨질 듯이 아파와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속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마치 모래를 한 줌 삼킨 것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공자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자 밖에서 기다리던 하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서늘한 한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인은 공자의 안색을 살피고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는데 하룻밤 사이에 공자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마치 며칠을 앓아누운 중환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자는 하인의 놀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장 새순물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목소리마저 갈라지고 힘이 없어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허약한 병자의 앙탈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공자는 밥상을 받았으나 입맛이 뚝 떨어져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숲속 여인의 원망 섞인 눈동자가 어른거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는 밥상을 물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는데 베개 밑 깊숙이 숨겨둔 옥놀이개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상을 내어 가자마자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급히 베개를 들춰보았는데 옥놀이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물에 젖은 듯 축축하고 표면에는 살얼음이 낀 것처럼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기분 나쁜 냉기에 손을 떼고 싶었지만 놀이개에서 흘러나오는 영롱한 푸른 빛이 묘하게 그의 시선을 잡아끌어 홀린 듯이 다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서늘함이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자신의 머리를 식혀주는 것 같아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도 잠시 방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놀이개를 다시 베개 밑으로 숨기고 시침을 뚝 떼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문의 주인은 다름 아닌 공자를 어릴 적부터 업어 키운 늙은 유모였는데 그녀는 집안의 그 누구보다 공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동시에 눈치가 빠르고 예감이 좋은 노인이기도 했습니다. 유모는 아침 문안을 드리러 왔다가 공자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유모는 공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공자의 얼굴에 짙은 죽음의 그림자, 즉 사기스치가 서려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련님 밤새 안녕하셨냐고 물으며 다가와 공자의 손을 잡았는데 공자의 손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공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어제 숲에 다녀오신 뒤로 안색이 너무나 좋지 않으니 혹시 숲에서 무슨 험한 꼴을 보시거나 데려오지 말아야 할 것을 데려온 것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모의 말에 공자는 재발절인 도둑처럼 가슴이 뜨끔하여 버럭 화를 내며 늙은이가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고 손을 뿌리치고는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공자의 호통에도 물러서지 않고 도련님을 업어 키운 이 늙은이의 눈은 속일 수 없다며 지금 도련님의 뒤에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것이 붙어 있으니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옛말에 산 사람의 원한은 5, 6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고 했으니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풀고 빚이라고 간곡히 타일렀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죄가 들킬까봐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오히려 더 크게 날뛰며 벼루를 집어던지고 상을 엎으며 유모를 방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방 밖으로 쫓겨난 유모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방 안에서 느껴지던 그 눅눅하고 비릿한 냄새가 숲속의 썩은 물냄새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장독대에 올려놓으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를 중얼거렸지만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바람이 거세지며 장독대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어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대감마님댁 우물물이 갑자기 핏빛처럼 붉게 변했다느니 마구간의 말들이 여물을 먹지 않고 벽만 보고 서 있다느니 하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 저잣거리와 빨래터에서는 더욱 기이하고 무서운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숲속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들이 혼비백산하여 내려와서는 숲속 깊은 골짜기에서 피가 묻은 옷조각을 보았으며 바람결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다 말고 3355 모여 웅성거렸는데 어젯밤에 부엉이가 유난히 슬프게 울더니 숲 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며 분명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결국 최대감의 귀에도 들어갔는데 대감은 처음에는 헛소문이라며 일축했으나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내심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아들을 불러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다시 물어보려 했으나 공자가 방에 틀어박혀 누구도 들이지 않고 시금까지 전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혀를 차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채를 서성거렸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에게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문에 금줄이라도 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당당하던 대감의 위세도 집안을 감도는 음산한 기운 앞에서는 한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각 공자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 구석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며 자신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내 것을 돌려줘, 내 몸을 돌려줘라고 속삭이는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 주전자에 물을 마시려 했으나 물을 따르는 순간 컵에 담긴 물이 검붉은 피처럼 보여 비명을 지르며 컵을 던져버렸고 깨진 컵 조각이 흩어지며 낸 날카로운 소리에 스스로 놀라 심장이 잦을 뻔했습니다. 공자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다시 술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독한 술을 병째로 들이키며 취기라도 빌려 잠시나마 이 끔찍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몸이 뜨거워지며 잠시 공포가 잊히는 듯 했으나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술 기운이 돌수록 정신은 더욱 몽롱해지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족자의 그림 속 호랑이가 살아서 움직이며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족자를 떼어내 찢어버렸고 멀쩡한 문풍지에 구멍이 뚫려 그 사이로 누군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 같아 종이를 덧바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 밤이 찾아오자 공자의 공포는 극에 달했는데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켜놓은 횃불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고 집 지키던 개들은 허공을 보고 지저대다가 꼬리를 내리고 구석으로 숨어버려 집안은 기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공자는 방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도 모자라 장롱으로 문을 막아버리고는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훔친 놀이개를 부적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쥐고 있는 놀이개야말로 원한을 불러들이는 매개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고 놀이개는 공자의 체온을 흡수하며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 무렵이 되자 갑자기 방문 밖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뱀이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숨을 멈추고 문 쪽을 응시했는데 문풍지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머리가 길게 풀어 헤쳐져 있어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문 앞에서 멈추더니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공자는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어 차라리 소리라도 질러주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작고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공자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으나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고 도망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문 밖의 존재는 공자가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는데 덜그럭거리는 금속 소리가 정적을 깨고 공자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안에서 걸어 잠근 문고리가 밖에서 힘에 의해 억지로 돌아가려 하자 문짝 전체가 뒤틀리며 끼익하는 괴음을 냈고 공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제발 사라져 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백의 밑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놀이개에서 붉은 액체가 배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공자의 손을 적시고 소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자는 기겁하여 놀이개를 바닥에 던졌으나 놀이개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대굴대굴 굴러서 방문 바로 앞까지 가서 멈추었고 마치 주인을 마중 나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컹거리며 크게 흔들렸고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썩은 냄새가 훅 들어왔는데 그것은 숲속의 냄새이자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공자는 방구석으로 몰려 몸을 웅크렸는데 이제는 가위 눌림이 시작되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고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밖에서는 유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자의 방 쪽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도 공자의 방 주위를 맴도는 검푸른 도깨비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유모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날이 밝는 대로 대감마님께 고하여 큰 굿을 하거나 스님을 모셔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방 안에서는 이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의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공자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고통의 시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몸 위로 다시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어젯밤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운 것이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을 뜰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배 위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그 존재가 내뱉는 차가운 숨결이 얼굴에 닿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내 것을 돌려줘. 내 눈을 돌려줘. 라는 속삭임이 귓속을 파고들었고 공자는 그것이 자신이 숲속에서 유린했던 그 여인의 목소리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뉘우침보다는 공포가 앞섰고 그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굳어가는 혀를 깨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파르르 떨리다가 결국 픽 하고 꺼져버렸고 완벽한 어둠 속에서 공자는 오직 청각과 촉각만으로 그 끔찍한 존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공자의 목을 천천히 감싸쥐기 시작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지자 공자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자의 방은 이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진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공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공포에 짓눌려 서서히 영혼이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때리며 공자의 비명을 대신 질러주는 듯했고 마을의 개들은 짖는 것을 멈추고 낑낑거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밤은 최공자에게 있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밤이 될 것이며 날이 밝으면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공자의 모습이 아닐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대감댁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늙은 스님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집을 바라보았는데 집 전체를 휘감고 있는 붉은 원기와 검은 사기를 보고 혀를 차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지만 숲에서 시작된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골목골목을 누비며 죄 지은 자를 찾는 듯 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공자의 두 번째 밤은 죄와 벌 그리고 공포가 뒤엉킨 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셋째 날 아침 최공자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는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마치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하인들이 아침상을 들고 문 앞에 섰으나 감히 인기척을 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는 간간이 앓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긁는 섬뜩한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참다 못한 최대감이 직접 나서서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는데 방 안의 광경을 본 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이불은 갈기갈기 찢겨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병풍은 넘어져 있었으며 그 난장판 속에 아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아닌 짐승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최공자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을 하고 있었는데 윤기가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부분이 듬성듬성 보였고 풍채 좋던 얼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홀쭉하게 패여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은 깊이 꺼져 티한 구멍처럼 보였고 그 안에는 공포와 광기가 뒤섞인 채 핏발이 서 있어 마주보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공자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어 그야말로 미치광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놀란 대감은 급히 하인들을 시켜 의원을 불러오게 하고 몸종들을 들여보내 방을 치우고 아들을 씻기려 했으나 공자는 누구의 손길도 거부하며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억지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공자의 옷 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숲에서 훔쳐온 옥놀이개였습니다. 대감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전에 공자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놀이개를 낚아채더니 품속 깊이 숨기며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대감은 아들이 귀한 물건에 집착하여 저러는가 싶어 혀를 찼지만 그 놀이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푸른 빛을 보고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도착하여 공자의 맥을 짚어보려 했으나 공자의 손목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맥박은 잡힐 듯 말 듯 미약하여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침을 놓고 탕약을 지어 올렸으나 공자는 약사발을 받자마자 역한 냄새가 난다며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쏟아진 탕약이 방바닥을 적시자 그 자리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기겁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의원은 대감을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어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맥이 사람의 맥이 아니라 마치 죽은 자의 맥처럼 차갑습니다. 마음의 병이거나 아니면 삿된 기운에 씌인 듯하니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의원의 말에 화를 내며 돌려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아들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공자는 밥상을 받으면 마치 며칠 굶은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 보기에 흉측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것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치우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기는커녕 오히려 실시간으로 몸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몸 안에 있는 다른 존재가 그 양분을 모조리 빨아먹는 듯 먹으면 먹을수록 공자의 팔다리는 더욱 가늘어졌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해져 갔습니다. 공자의 눈에는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방 안의 멀쩡한 벽에서 물이 스며 나와 뚝뚝 떨어진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천장에서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내려온다며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하인들이 아무리 닦아내려 해도 벽은 말라 있었고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공자의 눈에는 숲속 계곡의 차가운 물과 여인의 젖은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춥다, 너무 춥다를 연발하며 한여름 날씨에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는데 그가 있는 방 근처만 가면 한기가 느껴져 하인들은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찾아왔는데 공자가 잠이 들라치면 어김없이 가위 눌림이 시작되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자의 가슴 위에 올라탄 검은 형체는 이제 뚜렷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젖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공자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구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려 공자의 얼굴로 뚝뚝 떨어졌는데 그 차갑고 끈적한 액체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하여 공자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여인은 공자의 목을 조르며 내 놀이개를 돌려줘, 내 정조를 돌려줘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공자의 뇌리에 박혀 정신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공자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현실 또한 악몽과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나 보면 온몸에 푸른 멍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꾹꾹 누른 자국 같기도 하고 밧줄로 묶였던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 훔쳐온 놀이개를 꺼내 들었는데 이성적으로는 이 물건이 저주의 원흉임을 알면서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기이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놀이개를 쥐고 있으면 잠시나마 여인의 속삭임이 멈추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여인의 원혼이 놀이개를 통해 공자의 생명력을 더욱 빠르게 흡수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공자의 모습은 이제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변해 있었는데 피부는 잿빛으로 변하여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눈은 푹 꺼져 해골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일어날 힘조차 없어 똥오줌을 받아내야 할 지경이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한 손에는 놀이개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늙은 유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몰래 방에 들어와 놀이개를 빼앗으려 하자 공자는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괴력을 발휘하여 유모의 손목을 비틀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유모는 공자의 눈에서 사람이 아닌 악귀의 형상을 보고 기겁하여 도망쳐 나왔는데 그녀는 울면서 대감마님께 당장 큰 스님을 모셔오지 않으면 도련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집안에는 썩은 물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향을 피우고 청소를 해도 그 역겨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밥을 지으면 쌀이 새까맣게 타버리거나 붉게 변해버려 먹을 수가 없었고 우물물은 완전히 말라버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이 집안이 망할 징조라며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칠 궁리를 했고 최대감은 망연자실하여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 대신 먹구름만 잔뜩 몰고 와 집지붕 위를 맴돌게 하여 공포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공자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는데 그는 혼몽한 상태에서 자신이 숲속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헛손질을 하며 허공을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모기 소리만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가 아니라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겁한 변명임을 원호는 알고 있었기에 고통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세어졌습니다. 공자의 몸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 바싹 마른 장작개비처럼 변했고 뼈마디가 도드라져 앙상한 가죽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리고 방문이 제멋대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는데 아무도 공자의 방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공자는 홀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눈앞에 나타난 여인의 원호는 이제 더욱 거대해져 방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뼈만 남은 공자의 몸을 휘감고 있었고 공자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손을 뻗어 물을 찾았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옥놀이개뿐이었고 그 놀이개는 얼음처럼 차가워 공자의 손을 동상에 걸리게 할 듯 했습니다. 공자는 환영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현장을 다시 목격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숲에서 여인을 범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아니야,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몰골이 바로 그 죄의 증거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는 이제 천둥소리처럼 커져 고막을 터뜨릴 듯 울려 퍼졌고 공자는 귀에서 피를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최대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산 너머 유명한 절에 있는 고승을 모셔오기 위해 하인들을 급파했습니다. 대감은 비싼 예물을 준비하고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처님께 빌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방 앞을 서성거리며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 줄게. 다 가져가. 하지만 목숨만은 일하며 애원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인들이 떠난 지 한참 만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으나 공자의 상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위중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검게 타들어간 수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하게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훔친 놀이개는 공자의 가슴 위에서 기이한 빛을 발하며 공자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쥐어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머리가 피를 빠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공자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흰자위만 드러낸 채 위로 돌아가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문 밖에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짐승의 신음소리와 같은 괴기스러운 소리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공자의 방에서만 푸르스름한 귀화 괴호가 일렁거렸는데 이를 본 하인들은 마당에 엎드려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감 댁 지붕 위로 검은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보고 혀를 차며 인과응보로다, 인과응보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거세져 대감댁 대문을 부술듯이 흔들어대었고 그 바람소리 사이로 여인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와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제 공자는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육체 속에 갇혀 자신이 불러들인 악몽의 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눈동자로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천장 가득히 여인의 얼굴이 나타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어 이제 갈 시간이야 라고 말했고 공자는 그 말에 담긴 저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줄은 질겨서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그에게 더 긴 고통을 주기 위한 원혼의 의도였습니다. 스님이 도착하기 직전 공자의 방 안에서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밤하늘을 찢으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거센 바람이 대문짝을 뜯어낼 듯이 몰아치고 밤하늘의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드디어 기다리던 고승이 최대감댁 대문 앞에 당도했는데 스님의 장삼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학이 날갯짓을 하는 소리처럼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스님은 지팡이인 육환장을 땅에 쿵 하고 내려찍으며 기운을 불어넣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소리와 동시에 집안을 휘감고 있던 요란한 바람이 일순간 멈칫하며 기세가 꺾이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발을 동동 구르던 하인들은 스님의 등장이 마치 구세주가 온 것만 같아 눈물을 글썽이며 길을 터주었고 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대감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집안 가득 퍼져 있는 비릿한 피냄새와 원한의 기운을 노려보았습니다. 스님은 대감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이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죄업이 서려 있습니다. 산 사람의 목숨보다 죽은 자의 원한이 더 깊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차갑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공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흙먼지가 일어났고 어디선가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스님의 뒤를 따랐는데 이는 스님의 법력에 놀란 잡귀들이 물러가는 형상이었습니다. 공자의 방문 앞에 다다른 스님은 잠시 합장을 하고 주문을 외우더니 망설임 없이 문을 벌컥 열어 젖혔는데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가 어찌나 심한지 뒤따르던 대감은 코를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공자가 방구석에 처박혀 거품을 물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검붉은 아우라가 뱀처럼 품리를 틀고 그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이미 사람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나 눈만은 형형하게 뜨고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살고 싶다는 욕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방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육환장을 다시 한번 바닥에 내리치며 내 이놈 지은 죄가 태산 같은데 어찌 살기를 바라느냐 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방 안에 들보가 울리고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스님의 호통 소리에 공자의 몸이 감전된 듯 튀어올랐는데 그는 쉰 목소리로 괴성을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옥놀이개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스님의 눈길이 공자의 손에 쥐어진 놀이개에 머물렀는데 스님은 단번에 그 물건이 모든 재앙의 근원임을 간파하고 혀를 찼습니다. 저 물건이 바로 원한의 매듭이로구나. 남의 귀한 물건을 탐하고 여인의 정조를 유린했으니 그 원혼이 물건에 붙어 너의 피와 살을 파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스님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대감은 스님의 말을 듣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다니요. 저것은 그저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대감을 돌아보지 않고 공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며 이제 그만 놓아라. 네 것이 아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내 고통도 끝나는 법이다. 라고 엄중하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미 악귀에 들린 상태라 스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이빨을 드러내고 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굴리며 온만이 반매훔을 빠르게 외기 시작했는데 염주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공자는 괴로워하며 몸을 비틀었고 놀이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공자의 입에서는 싫어, 내 거야 안 줘 라는 아이 같은 때 쓰는 소리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비명이 번갈아 튀어나와 듣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스님은 법력을 모아 공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하고 큰 소리를 질러
공자의 정신을 잠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그 순간 공자의 눈에서 붉은 기운이 빠지며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스님과 문 밖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며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숲에서 그 여자를 이라며 횡설수설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숲에서 여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욕보인 일과 울고 있는 여인에게서 놀이개를 빼서 달아난 일을 숨가쁘게 털어놓았는데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추악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의 자백을 들은 최대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는데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대감은 땅을 치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소. 다 내 죄요. 라고 울부짖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공자를 바라보며 네가 지은 업보가 너를 삼키고 있다. 이제라도 참회하고 마음을 비워야 다음 생에라도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을 면할 것이다. 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놀이개를 놓으려 했으나 놀이개는 마치 접착제라도 바른 듯 손바닥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공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더니 어둠 속에서 여인의 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 공자의 몸을 휘감았는데 여인의 머리카락이 공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컥컥 소리를 내며 숨을 헐떡였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붉게 충혈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원한이 실체화되어 죄인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생생한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스님은 급히 품에서 부적을 꺼내 공자의 가슴에 붙이고 목탁을 두드리며 필사적으로 경문을 외웠으나 원혼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 스님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원한이 너무 깊다. 너무 깊어. 스님은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으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공자의 몸은 활처럼 뒤로 꺾이며 기괴한 뼈소리를 냈고 피부는 급속도로 검게 변해가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알렸습니다. 공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려 라는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는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그대로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공자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검은 연기가 일시에 천장으로 솟구치더니 괴기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사라졌고 동시에 꽉 쥐고 있던 공자의 손이 힘없이 풀리며 놀이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땡그랑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놀이개는 더 이상 흉물스러운 빛을 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장신구로 돌아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허무하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고 창밖을 흔들던 바람도 멈추었으며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어와 죽은 공자의 처참한 시신을 비추었습니다. 최대감은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했는데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 마치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이 불쌍한 놈아, 어찌 그런 짓을 해서 이 꼴이 되었느냐. 대감의 통곡 소리는 밤하늘에 메아리쳐 마을 사람들의 잠을 깨웠고 모든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대감댁에 큰 변고가 생겼음을 짐작했습니다. 하인들도 마당에 엎드려 곡을 하기 시작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으나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묵묵히 연부를 외어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랜 뒤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옥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스님의 손에 들린 놀이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그 안에 담긴 사연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스님은 대감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이며 대감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드님은 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스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놀이개를 들어보이며 이 물건을 원래 있던 자리, 그 숲속 계곡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여인의 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아드님의 영혼이 남아
구천을 떠돌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스님은 공자의 장례는 최대한 조용하게 치르되 시신은 화장하여 그 재를 강물에 뿌려 죄업을 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감은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며 스님의 말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날이 밝는 대로 준비를 서두르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밤새도록 대감댁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자의 시신을 염습하고 제사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에 떨면서도 권선징악의 결말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붉은 해가 솟아올랐는데 그 햇살은 어젯밤의 공포를 몰아내듯 따스하게 마당을 비추었으나 대감댁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던 썩은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향 냄새와 곡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스님은 하얀 천으로 놀이개를 정성스럽게 감싸고 대감에게 직접 이 물건을 들고 숲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들이지만 그 아비를 대신하여 용서를 비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대감께서 직접 가셔서 진심으로 사죄를 올리셔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에 대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불찰과 오만함을 뉘우쳤습니다. 대감은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버리고 소박한 삼배옷으로 갈아입은 뒤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들고 숲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고 죄인은 죗값을 치렀으니 남은 것은 헝클어진 매듭을 풀고 원한을 잠재우는 일뿐이었습니다. 대감은 하인 몇 명과 스님을 대동하고 숲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는데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이 업보를 씻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나서는 대감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자식 잃은 아비의 처량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날씨는 어제와 다르게 맑고 화창하여 마치 하늘이 이들의 속죄 여행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하자 다시금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으나 그것은 살기를 띤 바람이 아니라 슬픔을 머금은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여인의 흐느낌처럼 들렸고 계곡 물소리는 원망을 쏟아내는 듯 콸콸거리며 흘러내렸습니다. 대감은 숲의 기운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으나 스님의 독경 소리에 용기를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며칠 전 공자가 여인을 만났던 그 운명의 장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여인이 흘린 피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풀들은 짓밟힌 채 누워 있어 당시의 참혹함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참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는데 그의 눈물은 땅을 적시고 흐르는 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제사상을 차리게 하고 목탁을 두드리며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했고 숲은 숨을 죽인 채 이들의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와 하늘을 빙빙 돌며 울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여인의 원혼이 응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땅에 머리를 박고 잘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라고 끊임없이 빌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하늘에 닿기를,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하자 스님은 대감에게 눈짓을 하여 놀이개를 꺼내게 했고 대감은 하얀 천에 쌓인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풀어 원래 여인이 흘렸던 그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숲속의 바람이 잦아들고 계곡 물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주변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원혼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분노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며 길고 길었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으니 공자의 육신은 사라졌어도 그가 남긴 교훈과 마을에 남은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터였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축원문을 읽어내려가며 이승에서의 고통을 잊고 저승에서는 부디 평안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대감은 퉁퉁 부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더 큰 재앙을 막고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숲속의 제사가 끝나고 최대감 일행이 산을 내려올 때쯤 하늘은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냐는 듯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산 전체를 휘감고 있던 음산한 안개와 서늘한 냉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향긋한 풀 냄새와 흙내음이 그 자리를 채워 마치 숲이 긴 잠에서 깨어난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나무꾼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발길을 끊었던 숲길에는 다시 산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했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바위 위를 쪼르르 달려가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자연조차도 죄 지은 자가 있을 때는 노하고 죄를 뉘우치고 바로잡았을 때는 다시 품어준다는 이치를 깨닫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대감은 스님의 당부대로 공자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예전 같으면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화려한 상여를 꾸몄겠지만 이번에는 가족들만 모여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감은 아들의 시신을 비단 수에 대신 깨끗한 무명천으로 감싸고 평소 아끼던 화려한 장신구나 옷가지들은 모두 불태워 그 욕심의 흔적을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더 이상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숙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장례 행렬은 북소리나 피리소리 하나 없이 오직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강가로 향했고 그 뒤를 따르는 대감의 발걸음은 속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일행은 장작더미 위에 공자의 시신을 안치하고 불을 붙였는데 불길이 타오르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으나 이내 맑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대감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아들의 잘못된 욕망과 자신이 잘못 가르친 과오가 모두 저 불길 속에 타서 없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하자 스님은 그 재를 강물에 뿌리게 했는데 이는 흐르는 물처럼 모든 원한을 씻어내고 다시는 이승의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잿가루가 강물에 닿아 순식간에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대감은 비로소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최대감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는데 그의 표정은 예전의 거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덕함으로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치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했다며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덕을 쌓으며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인들은 대감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고는 모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서 곡간 열쇠를 내어주며 며칠 동안 공포에 떨었을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쌀을 풀고 음식을 나누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감의 곡간이 열리자 마을에는 때 아닌 잔치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이것은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화해와 위로를 위한 나눔의 자리였습니다.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하던 이웃들이 쌀자루를 받아들고 고마워하며 대감의 건강을 빌어주었고 대감댁 마당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던 귀신 들린 집이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대신 잘못을 뉘우치고 베풀 줄 아는 양반댁이라는 새로운 평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마당에서 사람들이 국밥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재물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마음이 훨씬 더 풍요롭고 평안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물결치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최공자가 떠난 사랑채는 깨끗이 청소되어 서재로 바뀌었고 대감은 그곳에서 불경을 필사하거나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단 옷을 고집하지 않고 수수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으며 밥상에도 고기 반찬 대신 텃밭에서 기른 채소와 나물을 올려 소박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아졌고 얼굴색은 훨씬 편안해 보여 보는 사람마다 대감이 신선이 다 되었다고 칭송했습니다. 공자를 돌보았던 늙은 유모는 이제 집안의 어른처럼 대접받으며 지냈는데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공자의 명복과 집안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모의 정성 덕분인지 집안에는 더 이상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가위 눌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우물물도 다시 맑고 시원하게 솟아올라 물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마구간의 말들도 윤기가 흐르고 살이 올라 건강해졌으며 집 지키던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활기차게 뛰어다녀 집안 전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유모는 가끔 툇마루에 앉아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련님도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셔서 마음 편히 쉬고 계시겠지 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한편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그 숲은 다시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는데 나무꾼들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구성진 노래를 불렀고 아낙네들은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숲 깊은 곳에 있는 그 계곡을 지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는데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여인에 대한 위로이자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감이 놀이개를 놓고 온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마치 여인의 영혼이 꽃으로 환생하여 숲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대감댁을 지나가던 스님이 다시 들렀는데 그는 대감의 달라진 관상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대감 얼굴에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달이 떴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되셨군요.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대감은 스님을 정중히 모시고 차를 대접하며 모두가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아이가 제게 남겨준 깨달음 덕분에 남은 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향기 속에 마주 앉아 늦은 밤까지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지기처럼 다정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날, 대감댁 사랑방 아랫목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대감은 마을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대감을 무서워하지 않고 할아버지처럼 따랐고 대감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곶감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을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핏줄인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가 이제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품게 된 것이니 잃은 것은 하나요, 얻은 것은 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대감은 홀로 잠자리에 누워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문득 꿈속에서 아들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꿈속의 아들은 더 이상 흉측한 몰골이 아니라 예전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이 아들이 저승에서 죗값을 다 치르고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는 신호라고 믿으며 베개를 적시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 되었다. 거기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지내거라 라고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최공자처럼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덕을 쌓으면 최대감처럼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이 하나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돌을 하나씩 얹으며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빌었고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는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대감도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자대감이 아니라 덕망 높은 어르신으로 기억했고 그의 집은 오랫동안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의논하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숲속의 그 계곡은 옥녀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물이 워낙 맑고 깨끗하여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의 병이 낫는다는 신비한 전설까지 덧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늙은 팽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이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자신을 태우고 주위까지 태워버리지만 나눔과 참회는 물과 같아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만물을 소생시킨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아이들은 어느새 곤히 잠이 들고 어른들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제 밤이 깊어 사위가 고요하고 달빛만이 창가에 머물러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최공자의 이야기가 조금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결국 따뜻한 평화와 용서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네 인생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이 닥쳐올 때가 있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맑은 해가 뜨고 꽃이 피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거웠던 하루의 근심과 걱정은 모두 저 숲속의 바람에 실어 보내버리시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꿈을 꾸실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머리맡에는 맑은 정화수 한 그릇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기운이 함께하며 나쁜 꿈을 쫓아내고 고운 꿈만 꿀 수 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창가에 앉아 지저귀는 산새 소리에 기분 좋게 눈을 뜨시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꾼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꿈속에서는 부디 맑고 향기로운 숲길을 거니시기를.